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40회차에 걸쳐가지고 경찰 26년 1차 경찰 시험 대비 이론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하고 OT 영상을 간단하게 찍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검찰직이나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법대생들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법대 초생들이 많기 때문에 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법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도 전혀 모르시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타직열 시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40회차에 걸쳐가지고 형사법을 공부할 거예요. 형사법이라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가지고 형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찰직 시험에서는 형사소송법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수사 파트하고 증거법 파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쳐가지고 형법과 수사 증거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법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형사법 문제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27문제는 형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12문제는 수사 증거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40번 문제, 복합 사례형 문제로서 형법 지문 2개, 수사 증거편 지문 2개. 그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지선다고요. 27문제가 형법편에서 출제가 되고 12문제는 수사 증거편에서 출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형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형법을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사 증거법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할 건데 같이 병용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형법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때 수사 증거법 파트가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고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법편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형법이란 것을 과연 왜 만들었을 것인가? 형법의 기능이라든지 모토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형법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형법이라는 법규범이 없었다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형벌권이 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들면 친하면 무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죄. 시민혁명 이전에 전제 군주시대 때는 형법이라는 법률 조항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이 발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가 보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보장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사회의 질서 유지 차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이 생기는 과정에 범죄가 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범죄가 야기가 되면 결국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고 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률 조항을 만든 거예요. 살인죄,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폭행죄, 상해죄, 신체라는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규법을 만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호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형법에는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 있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지만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할 거고 형법은 크게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집니다. 1편, 형법 총칙 파트가 있고 2편, 형법 각칙 파트가 있어요. 총칙에 대한 논의를
총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각칙에 대한 논의를 각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총칙편은 뭐고 각칙편은 뭡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판서노트 내용을 보시면 총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 범죄를 공부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총칙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대상, 객체가 필요하겠죠.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범죄가 성립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총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각칙이라는 것은 개별 범죄마다 별도로 필요한 요건에 대한 문제예요. 강간죄가 되든 상해죄가 되든 또는 절도죄가 되든 간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총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모든 범죄마다 요건이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 법한 범죄를 떠올려보면 살인죄 같은 경우를 일반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저도 범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일반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뇌물수수죄,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마다 성립 요건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 되겠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 되겠죠. 개별적인 범죄마다 다른 요건 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우리는 각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법은 크게 총칙편과 각칙편으로 나누어진다. 그럼 이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총칙, 각칙이 총 27문제에서 2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 비중은 총론편에서 대략 45% 정도 출제가 되고 각칙편에서 대략 55%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 회차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45대 5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직렬과의 비교인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법원직 시험에서도 형법을 공부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되고, 검찰직 시험에서도 형법을 공부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똑같은 이름이죠. 형법. 똑같은 이름이죠. 형사소송법. 허나 직렬마다 문제의 스타일이나 또는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법원직 시험은 말 그대로 법원 시험입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형사법은 결국 해석론입니다. 조문이 있겠죠. 형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있을 거고, 수사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있겠죠. 그럼 이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해석론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석론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B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우리는 판례의 법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발생이 되었을 때 판례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검찰직 시험이나 경찰직 시험은 법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법리를 기초로 해서 이 사안에서, 이 사실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결론이 도출이 될 것인가, 사안의 포섭에 대한 문제가 핵심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경찰직 시험에서 법리에 대한 출제 비중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사안에 대한 포섭에 대한 문제를 간과를 하시면 안 돼요. 법리를 일단 기초로 잡아두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안에 대한 포섭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리 중심이다 보니까 지문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이 사안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한 이유에 설시를 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법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긴데, 경찰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법원직 시험에 비춰봤을 때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2차 시험도 보시면 지문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4줄, 좀 길어봤자 지문당 5줄 내외예요. 그런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죠.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사례 박스에 사례가 보통 10줄에서 12줄짜리가 나옵니다. 지문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례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시고 내려가면서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설시되어 있는 지문으로 내려가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지금부터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한 사례형 문제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문제까지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지문 길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형법형 같은 경우에는 총 5페이지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형사법은 대략 7페이지예요. 7페이지. 시험 문제지가 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5페이지가 형법편에서 출제가 되고 28번 이후부터 나머지 2페이지는 수사 증거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직 시험은 법리 중심으로 출제가 되겠지만 경찰직 시험은 법리보다는 사안의 포섭,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법원직 같은 경우는 박스형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문 나열형 형식입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설사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정답이 되는 한두 지문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손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직 시험은 지문 나열형보다는 박스형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개수형 지문이 나오거나 또는 조합형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또는 니은, 디귿, 리을, 이러한 조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괄호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던져주고 사안을 던져주고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가로 안에 어떤 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는 블랭크 쳐져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죄책이 과연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사안의 포섭에 대한 문제로서 결론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가로형 문제도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법원직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사례형 문제는 경찰직 시험과 검찰직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검찰직 시험도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경찰직 시험에서만 사례형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이 사례형 문제라는 것은 단기간에 연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준비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진행하게 되는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에스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판서노트가 있죠. 판서노트 자료를 쭉 보시면 저는 강의 스타일이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판례마다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뒀어요.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변형이 되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형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반복과 시간이 지났을 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이 선생님 저는 40번 통사례형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종합사례형 문제를 손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두 문자 위주에 집착을 하시거나 키워드 위주에 집착을 하시거나 너무 손쉽게 공부하려고 접근을 하시다 보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사고의 폭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최대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암기에 대한 문제는 기출순환 이후에 나중에 가서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키워드나 두 문자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경찰직 시험은 타직열 시험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이도 자체가 타직열 시험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누군가가 질문하시던데 뭐 검찰직 시험을 준비를 할 건데 혹시라도 경찰직 강의를 들어도 됩니까? 라고 가끔씩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쪽지가 되든 학원 측에 여쭤보든 아니면 오픈톡으로 여쭤보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형법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직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 보니까 경찰직 형법 이론만 가지고 검찰직 시험을 충분히 커버 칠 수는 있습니다. 해경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경찰직 시험에서는 형사소송법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편, 증거편만 시험에 들어가지 공판에 대한 문제하고 집행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는 경찰직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출제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 강의, 오픈되어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의를 적절하게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2차 시험 대비까지는 하이브리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론적 내용과 기출 내용을 합의를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강의 정리를 했는데 장단이 확실히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장점은 뭐 이론 강의 따로 안 들어도 되고 기출 강의 따로 안 들어도 되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니까 한 권의 책으로 계속 회독만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있냐면 형사법은 도그마,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나마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공부를 했을 때 이해도가 급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제일 앞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도구마다 보니까 제일 앞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이 형사법, 특히 형법 공부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학원가에서는 순환 강의를 많이 만들어두죠. 뭐 1순환, 기초이론, 2순환, 심화이론, 뭐 3순환, 기출, 4순환, 통역, 뭐 기타 등등 학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기초이론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심화 과정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장점이에요. 장점입니다. 다만 그러한 강의의 단점은 강의 시수가 너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기본 이론, 기초 이론 또 들어야 되고 심화 이론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매회차 시험 텀이 너무 짧잖아요. 1차 끝나고 또 바로 2차. 2차 끝나고 뭐 6개월에서 7개월 남짓 지나면 또 바로 1차. 시험 기간 자체 텀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강의를 듣다가 그냥 시험장에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초이론과 심화이론을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이론과 심화이론을 합의를 해서 그냥 이론 강의 또는 올인원 이론 강의라는 명목으로 이론 강의는 딱 한 번만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저 이론 강의를 딱 40회 정도에 끝낼 겁니다. 대략적으로 형법편 30회차 진행할 거고요. 10회차 정도는 수사증거법 파트에 할애를 할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분명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더 알려드리고 싶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회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강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뒤에 있는 순환이 또 밀릴 수도 있겠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는 보강 없이 최대한 40회차에서 끝낼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강의에서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나 또는 지엽적인 판례나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들은 제가 스킵을 할 겁니다. 스킵을 하고 조금 빠져있는 부분은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약간 보충을 해서 제가 완성도를 높여드릴 거니까 제가 스킵을 하거나 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이라는 완성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결국 회독을 반복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공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빠짐없이 나는 모든 걸 알아야 되겠다. 이번 순환에 모든 걸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공부는 약간 된장 같은 거예요. 조금 묵혀둬야 돼요. 묵혀두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내봤을 때 그 효용성이 발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복습을 못했다. 또는 너무 어려운 파트였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잠깐 내려두시고 다음 기출이나 다음 순환 때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본서를 펼쳐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때 또 유레카처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 내려두시면서 복습에 좀 충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이론과 심화이론을 별도로 나누지는 않을 거고 그냥 올이론 이론 강의로 한 번에 그냥 이론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론 강의를 통해서 형법 전반에 걸친 체계라든지 수사 증거편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을 하고 체계 구조를 정립을 했으면 이걸 기초로 해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논리, 법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공부는 체계와 체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입니다. 가끔씩 수험생들 중에서
강의를 듣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의를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강의 들을 때야 강사가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중요한가 보다.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벌써 퇴색이 돼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다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을 하고 난 다음에 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잃어버릴 수가 있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겁내하지 마시고 그날 진도 나갔던 부분만큼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본서를 펼쳐가지고 판례 문구를 한 땀 한 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기본서에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형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를 갖추고 내용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이론 강의 끝나고 나면 11월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초쯤 기출 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결국 고득점을 받아내려면 처음도 기출이고 끝도 기출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접근하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냥 기출이 중요하다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두꺼운 게 되든 얇은 게 되든 유명한 기출집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으로 발라요. 기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씹어 먹는 거죠.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설사 그 기출 내용을 통으로 암기를 했어도 단순 암기에 불과했다면 시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거의 대부분 기출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올 때도 있겠지만 다른 지문으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변별력을 요하는 지문들이죠. 그럼 변별력을 요하는 지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그 기출이 중요하지만 그걸 통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출 내용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 될 것인가?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옳은 지문이 되고 왜 틀린 지문이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하게 암기를 해버리면 고득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론 강의를 벌써 다 들었어요. 근데 벌써 2달 이상 지나가 버렸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야.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이야. 머릿속에 남아있겠지.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범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형법 오래 봤으니까, 수사 증거를 오래 봤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인 거지. 저도 처음 공부했다면 한두 번 봤으면 기억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연한 부분이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본 건 같은데 내용이 뭐였지? 제가 된다는 거였나? 안 된다는 거였나? 과연 횡령죄의 요건이 뭐였지? 강제집행 면탈죄의 요건이 뭐였지? 판례의 법리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 풀이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역시 통으로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론 강의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매주 진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라고 친다면 형법 개관부터 뭐 적용 범위나 법인의 문제까지 만약에 진도를 나갔더라면 매주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복습 영상을 만들 거예요. 복습 동영상을 제가 집에 가서 별도로 찍을 겁니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찍을 거냐면 저는 하이브리드라는 기출문제풀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책, 기출문제풀이 하이브리드라는 책을 가지고 진도 나간 만큼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들었던 것이 좀 더 손쉽게 체득이 될 수 있어요. 기본서에는 판례의 문구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의 문구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맞지만 이 판례의 문구가 기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느 정도 기출을 바로 풀어봤을 때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기출을 풀면 그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가지고 복습 영상, 복습 테스트 영상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진도만큼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났으면 기본서를 펼쳐가지고 정독, 복습을 쭉 하시고 판서노트 펼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복습이 끝났으면 주말쯤에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시간이 생기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업로드를 해둘 거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여기서의 쟁점은 무엇이었구나. 여기서의 쟁점은 무엇이었구나. 틀렸다면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은 놓쳤구나. 왜 옳은지 왜 틀렸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서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3회독 이상을 했겠죠. 일단 강의 한번 들었죠. 복습 한번 했죠. 그리고 기출 진도만큼 바로 풀었죠. 그리고 같이 강의도 또 들었죠. 3회에서 4회독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복습을 하시다 보면 이순환 들어갔을 때 기출 문풀 자체가 훨씬 더 효용성 있게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이해도 잘 될 거고. 그래서 1순환 때는 올인원,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별도로 제가 복습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드릴 거고 바로 기출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다. 그리고 2순환 때는 1순환 때 좀 미진했던 부분, 아주 지엽적인 내용, 빈출되지 않은 파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 다루지 않았던 기출을 다시 한 번 더 해독을 하는 거예요. 복습 동영상을 찍을 때 모든 기출을 찍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쟁점을 응용을 해보고 반복을 하면서 체득하는 과정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범위 동용 모의고사 최신 판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도별로 이루어져 있던 기출을 계속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의 포인트라든지 판례의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득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3순환에 넘어가면 전체 과정 1번부터 40번까지 실제 시험처럼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 체크도 좀 해보고 실전 감각도 좀 느껴보고 내가 지금까지 과연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가 못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경찰직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최신 판례예요. 물론 매해차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최신 판례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1월에서 2월경 갔을 때 3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최신 판례 강의까지도 별도로 할 거니까 그것까지만 책에 추가를 하시면 빠질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대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 출간이 되는 이 기본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2차 시험의 기출까지도 모두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벗어난다면 그냥 틀리세요. 틀리십시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체득을 한다라면 형사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하고 강약 조절에 대한 문제인데, 수험은 강약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면 좋죠. 좋은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1차 시험까지 지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7개월도 안 남았어요.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벌써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있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한참 추워지고, 그리고 봄이 올 것 같으면 바로 시험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강약 조절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기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모두 알면 좋겠지만 초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 번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 기본이 되는 사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좀 지엽적인 내용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풍성해질 수가 있겠죠. 경찰직 시험은 이론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가 잘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이론이 아예 안 나와요. 경찰직 시험과 검찰직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생각보다 지엽적인 이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22년도 2차 시험 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그 형사법 시험에서는 지엽적인 이론도 출제가 되었죠.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순경시험에서 지엽적인 이론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나올 법한 이론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례만 변형이 되어서 나올 뿐인 거예요. 거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사례가 변형이 되어서 나왔어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 이론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 그러한 이론이나 학설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만 뒤로 밀려버리면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바로 까먹어버립니다. 그럼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론과 학설 매 차수별 출제가 되고 지엽적인 이론과 학설보다는 기본이 되는 이론과 학설의 포인트를 맞춰서 선 이해를 하고 후 정리를 하자. 그리고 암기를 하자. 그리고 형사법은 도금하기 때문에 체계와 구조 이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 정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도가 떨어져요. 보통 수험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법은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 형사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뒤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조금씩 알이 메워지다 보면 결국은 이 전체 구조가 완성이 되는 순간 내공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결국에는 추가와 반복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부터 형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조문인데 올해 2차 시험에도 조문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죠. 출제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예상이 되는 조문들이에요. 예상이 되는 조문들이란 말은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조문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변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브리타 조문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됩니까? 브리타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에요. 기출되지 않았어.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시험에 나왔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아주 우수한 법률 전문가도 형사법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문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강사가 이 조문은 중요한 조문입니다. 빈출되는 조문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 그 조문만큼은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날 암기를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마지막에 가서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시험 직전에 암기하면 되지 뭐. 기출 들어가서 암기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양을 줄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막바지에 갔을 때도 수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버립니다. 부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은 미리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해서 양을 조금씩 줄이자. 자, 판례인데 당연히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례입니다. 과장 좀 못해서 판례 싸움이에요. 과연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리하고 있는가?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 사안의 포섭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판례 문제를 잘 맞추려면 결국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판례의 법리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 시험은 판례의 법리 문제보다는 사안의 포섭, 결론 문제가 출제가 더 잘 되지만 판례의 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안의 포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전제 조건은 뭐다? 법리 중심의 쟁점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과연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 사실관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 쟁점의 기초에서 판례가 무엇이라고 설시하고 있는가, 언급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디로 간다? 사안의 포섭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블라블라블라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선이해 정리가 되어야지만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고득점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 통합시험이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시험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200점도 안 나올 건데 예전처럼 형사법 대략 한 80점 받고 경찰학 대략 75점 운 좋으면 80점 받고 160점 만들고 헌법 한 35점 40점 맞춰가지고 한 200점 언저리만 맞추면 합격하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험이 6개월이 될 게 1년이 돼버리고 1년이 될 게 2년, 3년이 돼버립니다. 공부하실 때 항상 집중하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법리 중심의 기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안의 포섭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할 거다. 자, 앞으로의 마음가짐인데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야지. 나 1차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8개월 안에 끝낸다. 늦어도 1년 안에 끝낸다. 간절함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이 수험이라는 게 또는 강의라는 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려요. 한 번 수업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고요.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3일, 일주일 금방 시간 딜레이 돼버립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가볍잖아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어요. 수험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는 습관 자체를 먼저 들이셔야 되고 스스로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다짐을 하십시오. 절대 강의 밀리지 않겠다. 절대 강의 듣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겠다. 간혹 인강 들으시면서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강사가 하는 토시 하나까지 다 받아쓰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강사의 말은 또는 이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안의 포섭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보충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받아쓰기 하다 보면 3시간 반이면 끝날 강의가 8시간이 돼버려요. 언제 복습할 건데?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어요? 40회짜리 강의 듣다가 6개월 지나가 버립니다.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밀리지 말자. 스페이스바 누르지 말자. 두 번째, 학원 내에서는 잡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간혹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분들한테 플러팅을 하거나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계신 분들 있던데 이런 것들도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오로지 습관을 들이시고 공부, 복습에만 집중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 남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재수생들 중에 형사법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고 지적 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파져요. 수험도 고달파지고 자괴감만 들고 자신감만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강사가 강조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마이웨이의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형사법 중에서도 형법편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과연 형법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는 형법을 공부할 건데 형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형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러한 범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어떤 형사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의 총체, 이러한 내용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법의 모토가 뭐라고 했죠? 형법을 왜 만들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법규범을 만들었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보장을 해주려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살인죄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미리 성문화된 법규로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킬 거니까. 이거 하면 교도소 가겠네. 이거 하면 깜빵 가겠네. 그래서 미리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떤 형사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미리 성문화된 법규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럼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객관과 주관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뒤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이 형법의 발전은 객관과 주관의 대립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A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은 가정에 A를 죽게 만들었어요. A가 사망을 했다는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만 가지고 과연 저한테 살인죄를 인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 사람한테 범죄가 된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결과 책임이 돼버려요. 가벌성의 범주가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는 피고인 또는 행위자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객관적 측면만 가지고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해버리면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 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반대죠. 객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인간 죽여볼까? 저 새끼 죽이고 싶은데? 나쁜 의사만 가지고, 즉 주관적 측면만 가지고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관적 의사, 반윤리적 의사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고 해버리면 의사 책임이 돼버려요.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는 야기된 적도 없는데 따라서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도 살인죄가 된다고 해버리면 결국 어떤 하나의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합일되어야 된다.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합일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나쁜 생각,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살인행위, 칼을 찔렀고요. 결국 A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A를 죽였다고. 객관적으로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즉 범죄는 원칙적으로 무엇과 무엇의 합일이다.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합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웁시다. 제가 앞서서 형법 또는 형사법은 해석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조 1항 기본적인 조문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살인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250조 1항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시죠.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상단에 가보시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객체는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그럼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아가 모체로부터 빠져나왔을 때만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즉 해석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하지 않았지만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사람이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체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가 나왔을 때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었을 때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가 우리는 쉽게 말해서 판례의 법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객체가 있다면 사람의 시기를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 판례는 여러 가지의 견해 대립 중에서도 분만진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강론편에 가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분만진통설이 뭐냐면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인 경우를 알지라도 분만 직전 상태로서 진통이 이루어졌다라면, 분만진통이 개시가 되었다면 사람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살해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는 범죄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 행위를 해야 될 거고,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몰래 훔치는 절취 행위를 해야 될 거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망, 편취하는 행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마다 행위가 필요할 건데 이 행위는 범죄마다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공부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주로 닥칙 파트, 강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도가 총칙부터 들어가지만 총칙 파트에서는 행위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반론에 대한 문제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 행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실행의 착수입니다. 선생님, 실행의 착수가 뭡니까? 범죄의 개시 시점을 실행의 착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은 범죄의 개시 단계가 언제부터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칼을 찔렀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A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가섰을 때부터인가? 역시 견해대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 판례의 입장만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 실행의 착수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인 범죄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빈출되니까. 모든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 파트에서의 실행의 착수는 중요합니다. 또는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별도로 체크를 해두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날 복습을 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복습했다가 복습 동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안 보이던 내용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객체도 있어야 되고 어떤 행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문을 계속 보시면 살해한 자예요. 살해한 자. 하려는 자가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는 무엇이 발생되어야 된다? 결과가 발생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결과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결과 발생을 기준으로 거동범이라는 개념과 결과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뒤에서 할 거니까. 결과범은 뭐냐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만 범죄가 기수가 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동범은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결과가 없었어도 어떤 거동, 행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형태를 거동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는 결과범이에요. 결과범. 계속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죠. 범죄는 누구만 범할 수가 있는가? 주체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체도 범죄마다 제각각이에요. 살인죄는 일반 범이니까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횡령죄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범죄를 범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신분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범죄마다 주체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총칙편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까? 안 해요. 총칙편에서는 일반론에 대한 문제만 공부하고 개별적인 논의는 닥칙편에 가서 별도로 공부를 죄송합니다. 닥칙편에 가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을 일단 논외로 빼고 나중에 뒤에서 할 거니까,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죠?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무엇과 무엇이 합일되어야 됩니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합일이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럼 조문을 보시면 객체, 행위, 결과, 주체, 객관적인 요소죠. 제가 칼을 찔러서 A를 죽이고 있다. 외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측면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 거죠? 주관적인 측면, 고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조문에는 객관적인 요소는 기술이 되어 있겠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생략,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살인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문에는 빠져 있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A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A를 살해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살인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쉬고 갈 건데, 범죄의 성립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명 범죄 체계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0분 쉬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3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판소노트에 기술되는 이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있었던 범죄 체계론이 있었겠죠. 그걸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전적 범죄 체계가 발전이 되어서 나온 게 목적적 범죄 체계론이고, 주관이 중요하다, 객관이 중요하다, 서로 대립이 있었고 싸우다가 나온 게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 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